국제정세로 시끄러운 가운데 볼턴이 다시 한번 한반도 정세에 위협이 될 만한 폭로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방위비 안 올려주면 미군 철수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인데요. 이건 뭐 동맹관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틈날 때마다 방위비 인상이다, 주한미군 철수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자주 국방하던지 해야지 이건 무슨 돈에 미쳐서 맨날 돈 타령이 나고, 솔직히 주한미군 방위비 정도면 핵도 만들 수 있는데 미국이 또 핵 도미노 현상이다, 자국의 영향력 축소다, 핵무기는 절대 못 만들게 합니다. 한국은 무슨 맨날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트럼프 보좌관 시절부터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던 존 볼턴이 최근 NHK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관계에서도 손익계산을 따지기 때문에 동맹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유럽, 일본 등 동맹관계에 대해 모두 금액 논의는 좋아하지 않겠지만 동맹국을 손익계산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동맹관계를 파기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해 방위비 부담이 균형 맞는 지불이 되고 있지 않다고 간주할 경우 철수 위험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일본에서는 주일 미군 재류 비용 부담뿐 아니라 무기의 구입 등 트럼프 대통령의 손익계산을 종합적으로 만족시킬 수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 주둔 비용 외에 장비품 비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볼턴은 일본에서 내년 3월 방위비 분담 협정이 만료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의 의견 불일치를 부르는 것은 선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합의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상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게 정말 미군을 철수시킬 리스크가 있다, 경비 부담 증액 요구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일본의 주일 미군보다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잠자코 있다는 것이지, 만약 재임에 성공하게 될 경우 또 방위비 문제는 불거질 것이고, 이에 한국이 응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미군 철수를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연일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 국내에서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역제안해 협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오히려 주한미군 1만 명 감축 역제안을 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홍익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 안보, 대응 전략이란 글에서 현재 미국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돼 있으므로 28,500명 중 10,000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미국이 먼저 감축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할 경우에 우리가 받을 충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정신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련해선 미국이 러시아의 불성실과 중국의 미사일 개발을 명분으로 중거리 미사일 전폐 조약을 깨고 이를 동아시아에 재배치하려고 모색 중인데 이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NF의 사거리는 북한을 넘어 러시아 극동과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므로 한국은 단숨에 반중, 반러 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시보다 훨씬 더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보복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정세현 민주평통 자문회 수석 부의장은 워킹그룹이 없이도 한미동맹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남북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입니다. 정 부의장은 워킹그룹이 없이도 한미동맹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며 비핵화 문제는 30년 넘은 문제다. 미국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북한을 불러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배신감 때문에 북한이 자기 수단을 강화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로 핵보유국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될 뻔했다가 깨지고 될 뻔했다가 깨진 게 몇 바퀴를 돌았는데 남북관계에 연계시켰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와 남북관계 진전 속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게 워킹그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볼턴 회고록에서 미국의 본심이 드러났다며 미국 내 매파, 군산복합체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실무 관료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결국 해결되지 않도록 판을 흔들어 계속 무기시장으로 한반도가 있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가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확대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미사일 격퇴를 위한 공격 방어 통합 도전기획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역량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적국의 미사일 역량이 공격과 방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동맹국과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 전략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미군의 지휘 구조 체계와 기술 역량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동맹국과의 공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령 지휘 통제 체제를 공동 운영해야 하는데 각국마다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특히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역량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전시장도 아니고 사드 배치하고 보복당할 때도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은 미국의 태도를 보면 주한미군의 미사일 역량이 확대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최근 가뜩이나 예민한 상황에서 국내 주한미군 부대와 주한미군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8월부터 본격화되는 부평 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를 앞두고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정화비용 800억 원을 오염 원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반환된 ABC 구역 중 과거 RMMO였던 A구역 정화비용만 682억 원이고 아직 반환되지 않은 지역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오염 정화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비용은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대책위원회에 의하면 현재 부평 미군기지 오염 정화와 관련해서 다이옥신을 비롯해 유류, 중금속으로 오염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부 구역 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반환된 미군기지 중 24개 미군기지가 TPH, 납, 아연 등 유류와 중금속으로 오염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미군이 책임지지 않았고 모두 한국 정부가 부담해 정화해 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부평 미군기지 다이옥신 오염은 그동안 확인된 여타 미군기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지금까지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이옥신과 PCB 등 맹독성 물질들에 노출돼 있었으며 소파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평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정화 책임은 미군에게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군들의 해이해진 군기강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 수십 발을 터뜨리며 소란을 부린 주한미군들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 소란을 피운 외국인들은 오산과 군산, 대구 등지에서 주둔하는 주한미군입니다. 건물은 물론 시민을 향해서도 폭죽을 쏘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5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외국인도 미군으로 신분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들은 그전에도 해운대 LCT 건물에서 창밖으로 폭죽을 쏴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폭죽 난동 당일 미군 운전자에 의해 해운대 구남구 일대 교통사고 2건이 발생했고, 한 명의 미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한미군 부대는 자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휴가를 주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보통 독립기념일 휴가 때 장병들은 해외로 나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거 국내에서만 이동하며 해운대로 몰렸습니다. 해운대 경찰은 폭죽 소동이 있던 날 오전부터 미군 방문 등으로 인한 폭행 시비를 차단하고자 95명의 경찰을 배치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죽 소동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상 해운대 해수욕장은 폭죽 금지 구역이 맞지만 폭죽 소동이 벌어진 구남로에서는 폭죽을 금지할 규정이 없기도 합니다. 경찰은 미군과 영사 간에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 폭죽을 난사한 것은 불꽃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폭력상해를 기도한 것이라면서 경찰의 안이한 안전의식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있었고, 경찰은 시민들의 신체에 위해를 기도한 이 외국인들을 모두 체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운대와 강안리 일대에서 마스크를 안 쓴 외국인이 마스크를 거부하다시피 하고 있어 딱히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자꾸 억지를 부리시는데 아무리 봐도 주한미군 방위비는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다고 생각하면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협박하면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면 자꾸 상황이 좋아질 게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억지를 부리시네. 그리고 아니 솔직히 적든 많든 협상을 하고 돈을 받았으면 서비스를 똑바로 제공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머문 자리에 기름이고 오염물질이고 더럽게 아주 그냥 범벅을 해놓고 가면 그거 누가 치우라고요. 아니 무슨 짓을 했길래 오염 정화 비용이 1000억이 나와요. 하루 종일 똥만 싸도 그렇게 더럽게는 못 쓰겠네. 또 뭐야, 불꽃놀이는 왜 사람한테 쏘는 건데요? 정신 나갔어요? 아주 군기가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그따위로 군생활 하라고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나 군생활 할 때 내 밑으로 들어왔으면 아주 군기강을 바로 잡아줬을 텐데 똑바로 합시다.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나 때는 한 달 월급 10,000원도 못 받으면서 했어요. 잘합시다. 짜증나기 전에.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4월 15일 영국의 BBC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선거가 치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26%를 기록할 정도로 선거 열기가 뜨거우며 현재의 범지구적 위기도 그들을 막지는 못했다 라고 논평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체온 측정은 물론이고 손소독과 함께 비닐장갑까지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역대 총선 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놀라고 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지금 상황에도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였지만 BBC에서는 한국은 1952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 나라라며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 의지를 지켜세웠죠. 미국의 타임즈에서는 한국인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선거를 치르려 했을 것이고 그런 점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것이 조금만 긴장의 끈을 놓치더라도 바로 뒤로 퇴보를 해버리거나 아예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서의 진행 방식을 참고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내 선거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라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극찬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미국이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 세계 1위 규모의 판정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세계 1위 패권 국가였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기회를 틈타 미국의 패권을 빼앗으려 날뛰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락다운을 선언하며 글로벌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그동안 멈춰세웠던 공장을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깨끗하던 중국의 대기가 또다시 붉은색을 띄어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심지어 미국은 이번 위기로 인해 테오도르 루즈벨트, 로널드 레이건, 칼 빈슨, 니미츠 등의 항공모함의 태평양 임무가 큰 난관을 맞이한 반면 중국은 자국의 병력을 태평양으로 대거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3일 중국 인민해방군보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들은 중국 해군이 이번 위기를 통제하는데 미국의 해군보다 훨씬 월등하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죠. 이번 사태에 의해 가장 타격이 큰 루즈벨트-호는 현재 괌에 정박하여 승무원들을 병원으로 옮겼고 항모는 전격적인 방제 작업을 하고 있어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중국군 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랴오닝 항모의 태평양 항지는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한 인민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뽐냈죠. 또한 활발한 전투력을 유지한 인민군은 어떤 곳에도 병력을 파견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중국인들은 언제든지 인민군에게 의지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발언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공백을 이용하여 태평양 지역에 대한 주도권 강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호주 근처 해안에 마저 중국의 해양지리조선이 파견되어 해양조사를 하고 있음이 호주 국방부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죠.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는 관보를 통해 140만여 벌의 방탄복을 주문했다고 알렸는데요. 중국 내 인민경찰에게 지급하여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용도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중국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를 감안한다면 해상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타국과의 교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이미 전체 전투함정수에서 미 해군의 287척을 상회하는 300척 이상의 함정을 보유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으로 성장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요. 다소 질적으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이것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었고 이번 세계 위기로 인해 미국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일부 정비를 마친 함정들을 태평양에 진출시키며 미국의 패권을 빼앗으려는 야망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야욕에 결정적 방해물이 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원래 중국은 이번 위기로부터 중국이 가장 빨리 벗어나고 미국과 유럽 등 기존의 강대국에게 마스크와 의료물자 등을 수출하며 그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을 향해 마스크를 보내줄 생각은 있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 결정하겠다 라며 도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또한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에게는 이미 진단키트와 방호복 등의 물자를 공급하며 그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산 물품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현재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여력을 지닌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등잔 밑이 어두워 중국이 도저히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가 바로 옆 변두리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소국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중국이 계획했던 역할을 빼앗아버린 것이죠. 수많은 국가들은 한국으로부터 의료물자를 공급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고 지난 12일에는 미국이 60만 개 이상의 진단키트와 의료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가기도 했죠. 한 개 키트당 100회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총 7,500만 회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물량인데요. 현재 한국의 공격적인 검사를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키트가 필요한 미국에게는 한동안 한숨 돌릴 수 있을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루에 생산해낼 수 있는 키트의 물량이 대략 14만 개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국내 수요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물량을 미국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견고함 역시 대대적으로 알린 것인데요.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락다운을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경제활동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난 2달여간은 중국발 위기로 인해 그로기 상태에 빠졌지만 한국의 대활약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속도로 빨리 정상화될 전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 결과로 미국 증시 역시 기대감에 상승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트럼프가 시종일관 자신감을 보이는 것 역시도 한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제이콥 K 제비츠 컨벤션 센터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미국의 전시장입니다. 실내 면적은 약 8만 제곱미터로 한국에 있는 킨텍스의 72% 규모 수준인데요. 현재 이곳은 뉴욕 시내 병상 부족 문제로 인해 야전 병원으로 개조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한창 사태가 심각해질 무렵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건물을 치료 용도로 사용해달라며 국가에 이것을 제공하곤 했었는데요. 미국은 한국과 반대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권이 많이 엮여있는 건물과 부지 등에 대해서 한국처럼 협조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단독으로 펼치는 방역작전 역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한국이 극적인 수준의 통제력을 보여주자 미국 역시 이제 정부의 단계를 넘어서 기업들마저 한국의 방법을 따라하여 하루라도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컨벤션 센터에 대한 전시권을 갖고 있던 기업들은 이 센터가 치료 건물로 사용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한 것이죠. 결국 이곳에는 현재 약 2,000개의 병상이 배치되어 중증 환자를 제외한 경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그동안 마스크는 아픈 사람이나 착용하는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화가 있던 일본에서마저 한국처럼 평범한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더욱 심각한 사례를 초래하게 된다 라고 말하였기에 미국인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었는데요. 많은 국가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전 국민이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생활화했던 한국이 현재 하루 판정자 2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며 뛰어난 생활 방역 수준을 보여주자 미국은 본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뉴욕 지하철에 탑승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광경을 볼 수 있죠. 한편 현재 이 위기가 자연 발생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학계에서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허약해 자연 발생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정작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이미 미국 국민의 80%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명백히 중국에게 있다 호소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 경단위의 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중국에서 이번 사태가 가시화되기 시작할 무렵 평소보다 이상할 정도로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든 중국이 이것을 이용하여 서구권 국가들을 공격하려 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는 지난 3월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해외로 유출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것에 더해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고 이번 위기의 확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낸 WHO에 대한 응징도 시작했죠. 지난 13일 미국에서는 WHO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편에 서는 WHO에게 미국의 돈을 줄 수 없다. 미국은 테드로스 총장이 퇴임할 때까지 WHO에 보내는 자금을 일절 끊어버리겠다 라며 지극히 친중 성향을 보이던 테드로스에게 분노를 보였습니다. 이에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미국은 WHO의 가장 큰 기여국이다.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되기 바란다. 라며 뒤늦은 수습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만에서 이에 대한 결정타를 날림으로써 미국을 회유하려는 WHO의 시도는 물거품이 될 전망입니다. 대만 정부가 지난 12월 WHO에 보냈던 보고서 전문을 공개한 것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여 격리 치료를 진행 중이라는 보고서였으나 WHO에서는 이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길 시 이에 대한 위험성을 연구하고 재빨리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 WHO의 존재 목적이지만 테드로스 총장은 중국과 뜻을 같이하여 중국의 은폐 작전에 힘을 보탰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중국은 대만에게 시신을 담는 가방 20만 개를 주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5만 2천 명분의 격리병동이 급하게 건설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미군에 비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는 인민해방군의 상황에 대한 자부심을 전했던 중국은 알고 보니 항모 등을 건조하는 조선소 근로자 사이에서도 판정자가 속출하여 조선소 근로자뿐만 아니라 잠수함 승무원들마저 격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홍콩의 일간지 등에 의해 알려지고 있죠. 또한 미국의 검사 능력이 강화되고 여력이 좋아질수록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중국인에 대한 전수 검사가 꾸준히 이루어지며 중국이 그동안 감추었던 수치도 탄로나게 될 전망인데요. 예상치 못했던 한국이라는 복병에 의해 1차적인 계획마저 쉽사리 무너져 내린 중국은 이제 자신들의 과오에 의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2차 폭풍을 맞닥뜨릴 미래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